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 시절에 겪었던 믿기 힘든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지방의 한 작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학교 근처에 오래되고 허름한 하숙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숙집은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낮고 삐걱거리는 소리는 일상적이었고 처음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우스갯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어느 날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밤을 새우던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숙집 방은 작은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 창문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전 유난히도 외진 그 시간 동안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에서 들리는 어떤 낮은 소리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사람이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궁금증에 조심스레 창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휑해서 바람만 부는 골목길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저 멀리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저는 밤마다 같은 중얼거림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죠. 그 소리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그 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 돌아가 라는 소리였습니다. 무언가 경고하는 것만 같았죠. 전 그제서야 이 일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들 너무 공부에 지쳐 있어서인지 흘려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리는 사라졌지만 대신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전 항상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숙집 방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폐가였죠. 그 폐가는 주변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오래전 화재로 가족이 모두 사망한 후 버려진 채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꿈속에서 저는 그 폐가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항상 뭔가에 쫓기듯이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어나면 식은땀에 젖어 있곤 했습니다. 하루는 일주일 동안 반복되니 악몽에 시달리다 못해 결심을 하고 친구 2명과 함께 그 폐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희 학교에선 그 폐가 근처에 가는 게 금기시되었지만 저희는 이 이상한 일이 끝나길 바랐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마치 많은 눈이 저희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예상대로 폐허가 되어 있었고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벽에 무언가를 새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마치 아이들이 글씨를 연습한 것처럼 보였는데 돌아가라는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징그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 셋은 뒤쪽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희는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등 뒤를 누가 누르는 듯한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등 뒤로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중얼거림도 악몽도 더 이상 겪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저는 밤길을 걸을 때마다 묘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마치 여전히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가끔은, 아주 가끔은 잊어버린 줄 알았던 그 낮은 중얼거림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숙집을 떠나고 졸업 후 다른 도시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그 장소는 제 악몽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 선배나 후배들에게도 그 하숙집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만 그 누구도 저처럼 겪어본 적은 없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그저 한 명이라도 이런 경험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면 조용히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돌아가세요.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그곳은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곳으로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작은 일이 일어나도 금세 소문이 퍼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 어느 오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자 목소리는 없고 이상한 소음만 들렸다. 뭐였지? 잘못 걸려온 전화겠거니 하고 끊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전화는 계속됐다. 매일매일 오후 8시가 되면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무 말도 없이 소음만 들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왠지 모를 불안함이 밀려왔다. 그날 밤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지만 결국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모두 장난 전화일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했다. 이게 단순한 장난이라기엔 너무 반복적이고 기이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나는 그 전화를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냥 무시하고 잠에 들었는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우리 마을에 오래된 폐가 있었다. 그곳은 예전부터 흉가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상대방은 끊임없이 받지 않고 있었다. 아침에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꿈속에 내가 전화를 걸던 곳은 분명 오래된 폐가였다. 무언가 이곳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해 보기로 했다. 친구들에게는 단순히 모험심 때문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있었다. 우리는 다음 날 오후에 폐가를 찾았다. 폐가는 정말로 오래된 모습 그대로였다. 낡고 허름한 그 집은 한때 사람의 온기가 머물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황폐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먼지 쌓인 지하실에서 오래된 전화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고장난 듯 보였지만 누군가 이곳에 매일같이 찾아와 전화를 걸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전화기 옆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고 거기엔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 한 소녀가 비밀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다급한 마음에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렸다. 그들 중 한 분이 침통한 얼굴로 말씀하셨다. 이 소녀는 아주 오래전에 실종된 아이다. 이름은 민지였지. 모두 잊고 있던 사건인데 왜 여기에? 알고 보니 그 소녀는 미스터리하게 사라졌고 그 이후로 가족들은 마을을 떠났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단지 불운한 사고였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 전화기가 그 소녀와 무슨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후 나는 더 이상 그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참을 수 있을 만큼의 두려움만 안고 살아가기로 했다. 마치 마을 전체가 그 소녀의 비밀을 묻어두고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 채. 하지만 가끔씩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그 멈추지 않는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 전화는 아마도 나를 통해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 우리는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다. 그 전화는 그리고 그 소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였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한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로 다소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처음 이사한 날 나는 아파트의 이상한 구조와 삐걱거리는 소리 때문에 첫날 밤부터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이사 가고 나서 며칠간은 별다른 사건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벽을 긁는 소리 같은 게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옆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선명하게 들려왔고 결국 우리 집 벽 바로 뒤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이상한 소리가 난 벽을 두드려봤지만 별다른 것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려고 누웠을 때 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벽을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마치 낮은 울부짖음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빗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려오는 것이었다. 순간 오싹한 소름이 돋았다. 그때부터 매일 밤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었다. 벽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가끔은 벽을 손톱으로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나는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두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혹은 신경과민 아닐까? 같은 반응뿐이었다. 가장 무서운 밤은 한 달쯤 후에 찾아왔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벽 너머로 낮은 음성마저 들리는 듯했다. 마치 누군가 벽 바로 뒤에서 모호하게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나는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고 그 소리가 나는 벽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것이 있었다. 벽 한쪽에는 마치 사람의 손톱 자국처럼 보이는 긁힌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자 그것들은 인간의 손으로는 절대 그릴 수 없는 각도로 길게 뻗어 있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뒤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치듯 지나갔다. 몸이 얼어붙은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다. 나는 급히 방을 뛰쳐나와 건물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그곳 벽에 대해 물었다.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예전에 그 방에서 한 여자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숨을 삼키며 듣던 나는 싸늘한 추위 가든고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곳에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로 나는 친구 집에서 머물다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나서야 알았다. 그 아파트에서 벽을 긁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신기하게도 그 아파트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었다. 미스터리한 사건은 몇 번이고 반복되었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 포럼 등에서 종종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내 이야기를 그곳에 남겼고 다른 사람들과 공포를 공유하면서 그 기억을 서서히 묻어둘 수 있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그 밤의 경험은 지금도 나에게 명확하게 남아있다. 벽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아마도 그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공포가 얼마나 실감난 것이었는지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